그럼 지금부터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J 100회 기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 이 박사, 세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하여튼 EJ 100회 콘서트 이렇게 입추의 여접시 꽉 찬 저기 좀 남았나? 예. 여러분들 하여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야, 여기 말뚝도 세우겠다, 야. 어때? 저기 앞에 공연은 좀 3, 40분 했는데 좀 재밌었습니까? 선물은 어때요? 선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 안타깝네요. 저희가 조금 더 잘 돼야 선물도 많이 드립니다. 아직도 모자릅니다. 뭐 선물은 많이 남아있어. 그거는 나중에 공연 잘 봤다고 올려주신 분들 선정해서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국악 공연이 있었고 락 그룹의 공연이 있었고 이 뒤엔 또 퓨전 공연이 있고 또 이따 또 맨발의 디바가 오잖아. 그죠? 예. 거다가 정치 토크에 역사 토크 22,000원 주고 어디서 이런 걸 내가 돈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내가. 22만 원 받아야 돼 이거. 22,000원짜리 공연 아주 양질해. 거기다가 이 오페라 하우스 아닙니까 여기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오페라라 그런 말이죠. 김장훈의 오페라밖에 몰라. 랄랄랄라. 본 적이 없어. 이 작가는 참고로 오페라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토크, 아주 귀중한 손님 두 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 소개시켜 주시죠, 우리 사회자분들. 네, 희망이라는 단어를. 희망이란 단어와 네. 함께 등장하신 세 분인데 이분들이 그럼 희망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대본은 네, 참 대본대로 갈 수가 없네요. 네, 네. 적혀 있는데 희망이라는 대부분은 뜻이죠. 암울한 현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진짜 네. 우리의 희망을 얘기해 주실 분이 누구죠? 네, 대한민국의 현재를 통해서 이 미래의 희망을 얘기해 주실 분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민선 6기 이재명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쑥스러워라. 네, 성남시 시장님이라서 초대를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없진 않은데요. 뭐, 저희하고 워낙 연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또 오늘 또 이런 행사를 많이 도움 주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의 저서가 또 있잖아요.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를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 현재가 튼튼하다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석 아나운서께서는 누가 생각나세요? 저 이재명 시장님이죠. 네. 성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서울 가면 네. 박원순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충남에 사회생활 행사 하실 수 있으면 있는 훌륭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충남에서는 안희정 시장님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네, 뭐 어쨌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네, 뭐 어디 한번 가보시겠어요? 인천이나 뭐 이런 데. 그런데 가면 야, 박누리 오창석의 콘서트가 아니야. 얘네 착각하고 있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얘네 맨날 50명 100명 명 사다가 이 1,800명 돼서 앞에서 하니까 아주 물 만났어. 아까 이 작가가 무대 뒤에서 참다 그러더라고요. 쟤네 오늘 왜 이래? 큐시트 잘못 본 거 아니냐니까 네, 나갔어요. 아니 저희는 대본대로 가려고 했는데 오창석 아나운서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바람에 길어졌습니다. 약간 끌어달라고 해서 인기를 끌어드리고 네, 그럼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다음 순서 소개하죠. 네, 다음은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이자 정치인인 문성근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역시 연예인이라서 저희보다 박수가 많군요. 본격적인 토크는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도 앉아 계신데 저희 서 있으면 불공평하잖아요. 예. 앉아서 본격적인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시죠. 예.
제가 주인공이에요. 내 마음이지 뭐. 안 그래요?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데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 이렇게 좋은 시설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무료 아닙니다. 대단히 그만. 아이 그런데 그럴 필요 없는 게 저희가 냈잖아요. 700장을 성남시에 드렸다니까. 돈으로 따진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드리고 오늘 휴일이시니까 오늘은 쉬신 날씨죠? 이건 뭐 공무가 아니고 쉬는 날 오시는 거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활동이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공무를 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되시는 겁니까? 근데 평상시에 뭐 공무 쉬고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7시간 동안 갑자기 일하다가 사라지신다거나.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뭐 저도 가끔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는 맞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질문을 할까봐 아까 보좌관들이 사전 질문지 왜 안 주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이재명 성남 시청의 공보실에서 저한테 계속 사전 질문 달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안 줬거든요?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달라고 아주 고집이 있는 분인데 우리 원래 이런 뭐 토크쇼나 또 EJ 인터뷰하면 정치인들은 항상 미리 사전 질문을 달라 그럽니다. 달라 그러는데 이재명 시장님 2번 출연했었죠, EJ에. 또 왔다, 이재명. 자기가 오고 싶어가지고. 네. 2번 다 사전 질문지 안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빼어나게 했으니까. 또 우리 문성근 대표님도 그때 사전 질문지 없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진정성 있게 우리가 싫어하는 질문도 좀 하고, 그렇죠? 또 땀 좀 흘리게 해드리고 이래야 재미가 있고 그런 거지. 뭐 사전 질문, 뭐 박근혜입니까? 사전 질문이 제일 받아가지고. 네가 잡혀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자, 제가 얼마 전에 아들이 태어난 관계로, 참고로 아들이 얘 닮았어요. 예, 아들 태어난 기운으로 잡혀가려고. 저희가, 이름을 제자 돌림을 쓰거든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이재명으로 뒷작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아침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재명아, 재명아. 자, 우리 시장님 선거 끝나고, 우리 근황 좀 설명해 주시고, 또 EJ 팬들한테 인사도 함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뵈니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선거 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남에서 이 11% 정도를 이겼는데, 2% 이상은 EJ 덕이다. 20% 정도니까, 승리한 요인 중에. 제가 정말로 많이 들은 게요. EJ 청취하는 분들이 예측 못할 곳에 예측 못할 표정을 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놀랐는데, 제가 TV조선 어디 출연을 갔더니요. TV조선에 카메라 쓰는 분이 제가 EJ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덩치도 크고 이런 분인데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막 몰려와서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카메라도 각도도 잘 잡아주겠다고. 제가 TV조선에 상 받으러 갔거든요. 누가 받지 말라 그러는데 TV조선도 상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갔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정말로 예상 못할 지점에 예상 못할 표정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보면 저거 아니 꼴통 중에 꼴통? 아니 사람 옆에다 놔두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표정이나 뭐 어디 자세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예상 못할 곳에 참 많은 분들이 이제 청취자가 있고 이분들이 주변에도 참 영향을 많이 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 대표님도 근황이랑 EJ 팬들 인사 한번 예. 해주시죠. 저는 EJ 처음에 듣고 이거 정말 정부가 할 일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구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뭐 조합 만들 때 오라 그러면 가고 안 가 연다 그러면 가서 술 마시고 여기 오라 그러면 오고 정말 소중한 프로그램이고 이게 쭉쭉 100회가 아니라 200회, 300회 가서 꼭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먼저 문성근 대표님께서는 2012년에 총선에서 떨어진 낙선 정치인이고 오늘 재선에 성공한 정치인이고 이러신데 이번에 영화 찍으셨죠? 예, 해무라고 지금 아직 상영되고 아, 있습니다. 아, 그거 굉장히 명작이죠. 네, 미친놈으로 나오죠. 아, 미친놈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오래간만에 따뜻하고 착한 사람 예. 해봤습니다. 아니, 저기, 스포일러 조금 말씀드리면은, 오랜만에 진짜 선영 나오셨는데, 끝까지 안 나오십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호평을 그 문성근 연기 아주 호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그냥 연기나 해라. 정치하지 말고. 아니 근데 그 영화 경우에는 이제 그 영화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친구고 그러니까 캐스팅을 제안을 해요. 근데 방송에서는 전면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연기자 보고 출연하지 못하게 하면 이게 밧줄을 자르는 거고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데 어떻게 보자면 제가 정당 혁신운동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다 복직투쟁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이 나라가 정상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문익환 목사 특집에 나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안이 너무 어렵게 살아. 그렇죠? 대세로. 그래서 문 대표님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명랑이랑 같이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예, 명량이 이렇게 많은 건 좋은데 예. 예, 아무래도 좀 어려워요. 19금 영화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영화의 반까지는 실화예요. 진짜 있었던. 실화예요. 진짜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중국 어선 예,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뒤에 이제 선원들 간의 다툼은 극화해서 넣은 건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것도 명작이죠. 19금인데 그때 제 아버지 문 목사가 교도소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냐. 그렇다면 정말 잘해라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본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 예. 이걸 한번 보여주는 영화죠. 그 어떻게 이 시장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명랑이나 해무 보셨습니까? 저는 명량은 봤는데 네. 아직 해무는 못. 낙선자와 아, 네. 재선자를 시작으로 네. 이제 계속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궁금한 거 하나 거기 뭐 문성근 개 XX 했던 사람이 그 같이 출연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다른 다른데요? 저한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네. 사람은 뭐 뮤지컬 배우라는 거고요. 거기 저는 출연한 사람 아니었어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에 댓글을 황제단식이라고 단 사람이 네네. 예, 그 영화에 이제 그 밀항자로 잠깐 나오죠. 그렇군요. 예. 아니 제가 명랑을 왜 보셨냐고 물어봤냐면 대통령도 명랑을 보고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달려가서 명랑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순신 리더십, 영웅이 없는 사회, 리더십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닌가. 또 특히 지금 현 야권의 리더십 부재 탓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세월호 이런 게 대해서 야권의 핵심 인사로서 자꾸 그런 질문 하시면 뒤에 계신 보좌관님들이 살이 빠져요. 깜짝 놀랍니까? 일주일 시작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야권의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야권의 그 야당의 핵심이 아니고요. 야권의 서얼이라고 이 실제로 당 구조상 자치단체장들은 발언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얼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죠.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합니다.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뭐 저도 답답하죠. 이래가지고 정말 뭐 정당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정권 재탈환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 드는데 그냥 여러분만큼 답답합니다. 그냥. 네. 제가 또 말 잘못하면 여기 찍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우리 문 대표님께서는 네. 항상 민주당 혁신을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면서 온오프 통합정당 얘기했고 SNS에 문성근의 꿈 이러면서 예. 민주당 새정치연합이죠. 예. 정당 지지도가 늘 안정적으로 40%가 넘게끔 만드는 것. 예, 혁신하는 게 맞습니다. 꿈이다. 네, 그렇습니다. 꿈으로 그칠 것 같은데요. 아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꽉 그 극장을 메워주셨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EJ가 유익하니까 같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듣고 공부하는 것에서 멈추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입당하지 않아도 우리 이 나라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당이 이를 다 같이 품어내면
그러니까 굳이 입당을 강요하지 않고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정당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40% 이상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궁리를 하고 있고 조만간 시민이 모일 수 있는 광장, 그러니까 온해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인데 그거를 건설하기 위한 제안을 시민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새정치연합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이제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 전당대회 때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것을 주제로 놓고 경쟁을 하리라 예상합니다. 지금 당 구조로 가서는 그 16년 총선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의 그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6년에 내가 재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 이익에서도 당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 전대에 그걸 놓고 그 시민참여형 정당을 하겠다는 후보와 당원 중심 정당을 하겠다는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시민참여형을 주장하는 분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모바일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해야 할 진보 혁신 개혁을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 명령하면서 4년 동안 이제 주장을 했고 요즘에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했어요. 플랫폼을 어떻게 한다. 그랬더니 한나라당에서 그 플랫폼의 기능 중에서 한 30분의 1 정도를 뜯어다가 일종의 청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바일 정당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게임 중독법, 그다음에 영화 스크린의 독과점 완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다음에 투표 연령 18세 이나 낮추는 거, 이거를 주제로 지금 그 20대, 30대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소름이 팍 끼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 있고 뭐 언론 권력, 사법 권력 몽땅 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이런 시민이 많은 것뿐인데 그 민주진영은 그걸 안 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10대, 20대한테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관심 있는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새정년이 정말 정말 크게 반성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새정치연합 당원이 아니시죠? 네, 저는 탈당해서? 나왔죠. 쫓겨났죠, 지난번에. 근데 네. 뭐 대단히 핵심적 이사처럼 말씀하시죠. 자, 지금 문 대표의 온오프 이야기, 통합. 네. 사실 이 시장님 같으면은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네. 또 온라인 표로 또 많이 그 덕을 봤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도 많으시고 네. 방금 이야기한 이 온오프 통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존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득권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기득권을 놓기 싫은 거죠. 많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즉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는 그냥 결과조차도 얻는 것조차도 거의 공정하거든요. 제가 이 시장 이제 5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추석에는 선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뭐 해봤자더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기간 당원, 많이 늘어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대의원, 전국 대의원, 이 소수가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면 재밌잖아요.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열어주기 싫은 거죠. 저는 지금도 당의 기본적인 이제 기득권 그룹의 생각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입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럼 자기들한테 기회가 상실되니까. 그래서 그걸 깨는 게 사실은 뭐 저는 과제 중에 하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국민의 저변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귀찮아서 한마디씩 좀 해주고요.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이라도. 그런 것도 작은 참여죠. 뭐 여기 한번 와주시는 것도 참여고. 제가 SNS를 뭐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성격이 좀 특이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악착같이, 예? 하다못해 누가 뭐 지나가다가 이제 계란이 뭘 물어봐도 제가 답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계란 만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 제가 SNS 계정에 얼굴 계란 달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하도 그러면 차단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소통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많이 열어놓자. 또 많이 알리자. 제가 뭐 힘이 뭐 있겠어요. 뭐 백이 있습니까?
무슨 뭐 거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힘이다.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라고도 악착같이 이제 SNS 하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뭐 아까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는데 정당하지 못한 비난을 하는 사람은 또 결코 용서치는 않으시죠? 아 그럼요. 제가 또 그 독한 데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쫓아가시죠 지금. 갑자기 네, 저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소송 성시경의- 많이 했습니다. 돈 받아낼 거예요, 저도. 네. 성시경의 희재가 생각납니다 노래. 소통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이게 다 박수 치는 이유가 변희재 씨하고 소통 좀 하시라. 아, 제가 뭐 변희재, 그다음에 뭐 정미용 씨하고 소통 많이 하죠. 그 법정에서 또 경찰서에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가끔 뭐 대질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소통해야죠. 가장 완벽한 저는- 형태의 온오프 소통이네요. 네. 근데 이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너 잘못하면 혼나? 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없어요. 잘못해도 혼나지 않아요. 잘못 많이 하면 칭찬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미용 씨한테도 가르쳐 줬고 500만 원 끝까지 받으려고 지금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해놨어요. 재산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놔봐라. 예금 있는 거 다. 예금 5만 원 이상인가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처벌받아요. 옛날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재산 명의 신청했더니 뭐 27만 원 있다고 법정에 와서 그랬다고 혼났는데 정미영 씨도 그걸 제가 신청해놨죠. 변희재 씨도 제가 지금 해놨는데 미안하다고 그랬다는 소문이 있어요. 트위터에 미안하다고. 아니 미안하면 나한테 와서 해야지. 어디 그냥 자기가 혼자 씹으렸다는 소문이. 독한 사람 만났네. 예. 예, 그 이재명 시장 그 일기 일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그 SNS를 통해서 시민과 아주 폭넓게 소통을 하고 계시다. 두 번째는 그 문제되는 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끝까지 간다. 독하다 사람이. 성질이 못됐다. 좀 못돼야 이게 일을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난번 선거 때도 와서 이번에 재선시켜 주시면 더 큰 일을 앞으로도 많이 하실 분이다. 이렇게 유세를 했었습니다. 이게 박수 한번 치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실 이재명 시장 하시는 거나 박원순 시장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페북 글을 하나 보니까 좋아요를 누른 분이 23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민주당 당원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들하고 같이 이 느슨한 연대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두 분 다 초선 때보다 재선 때 훨씬 더 표가 높아진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 그 구성원들이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해야 그들이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대기실에서 차 한잔 했었는데 두 분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일기 때 빚을 얼마 갚으셨어요? 뭐 한 4천억 뭐 몇 억 갚았다고? 이거 성남 시민들도 와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그 4천 몇 억을 빚 안 갚고 이 성남을 해서 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지 않습니까? 네, 2기 때는 이제 정말 뭐라도 성남에 이재명 시장 와갖고 1기 때는 그 어려운 부도난 시장을 다 빚 갚고 2기 때는 뭘 하는구나. 이런 거 충분히 지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죠? 네, 뭐 준비하는 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 못합니까? 아니 뭐 못할 건 없고요. 저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이 가치가 공정함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의 교육기회, 초중고 이럴 때 그 인생이 결정나잖아요. 근데 돈 많은 집안 자식은 공부 사교육 많이 시켜서 좋은 데 가서 좀 뭐 좋은 길을 가고 없는 집은 뭐 결국은 그래서 계층 이동이 완전 봉쇄된 사회라는데 저는 답답함을 느껴서 교육 지원을 아주 대폭 늘리려고 지금 공원해 놨고요.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고 제가 전체 이제 민선 6기는 저는 성남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실제로 계층 갈등이나 지역적인 뭐 차별이라든지 뭐 딱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민선 두 번째를 맡으면서 하는 게 이제 공공성 강화,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공공성 강화를 핵심하도록 해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이제 의료, 소위 건강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안전, 기본에 가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걸 핵심적으로 좀 추진해 보려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몇 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 4천억으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 국가 전체로 보면요. 97년에 IMF 났을 때 국민의 정부가 공적 자금이라고 해서 국가 부채를 일으킨 게 140조거든요. 이해찬 총리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원리금 상환하는데 참여정부 4년 차까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매년 25조 정도가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니까 복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참여정부 5년 차에 이제 겨우 좀 복지를 확대했다 그건데, MB정부가 국가부채 100조,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300조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1년 예산이 300조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5년 동안에 6년 돈을 퍼질른 거예요, 이 양반이.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도 임기 내 100조 이상 늘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아무리 적어도 200조 이상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7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또 뒤치다거리 하다가 제대로 일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재선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년에 교체하고 22년에도 계속해야 27년에도 계속해야 이 나라가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의 독재를 말씀을 하셨네요. 아니, 저는 이제 늘 요새 건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정권 교체 그러면 받는 분이 장기 집권. 40년만 합시다, 우리.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되는데 44년 동안 집권했거든요, 진보 세력이. 그래서 노사정 타협을 이루면서 그 임금 올리고 그 복지 확대하고 이러면서 44년이 이어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 정당 혁신이 되지 않은 채 17년 대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증세를 감당해주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겨주고, 이거를 노사정 대타협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17년에 당이 거덜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만 당선되면 재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할 것 같다. 이 예상이 가능해야 노사정 대타협이 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제대로 되면서 그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방금 공기업 부채, 정부 부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또 가계부채가 정말 엄청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팀에서는 빚 더 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우리 2017년 대선 때 민주진영이 승리한다면 그 뒤치다거리 전문가 계시니까 네. 당에 많은 충고를 이렇게 뒤치다거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것도 깔끔하게 끝장 봐가면서 최후의 일과까지.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권력 행사는 좀 냉정하게 엄격하게 하자. 너무 용서 관행. 제가 왜 변희재나 아니면 정부영이 끝까지 이러냐면요. 사실 피곤해요. 돈 들어요. 이게 재판 비용 들고요. 귀찮고 막 물고 뜯고 이러니까. 또 정치적 손실도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정치인적인 포용력이 없어. 관용해야지.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 진영에 그냥 좀 답답한 면 같아요. 권한 행사를 확실하게 해야죠. 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주는 만큼 받는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너무 물러터진 느낌을 주는 거예요. 좀 물러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용하고 관대하고 정말로 이제 사랑이 가득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칙을 어기고 그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도까지 관용하는 건 관용이 아니죠. 이 작가가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을 만나 뵙고 나서 아마 저 부분을 배운 것 같습니다. 10분 이해합니다, 저희 지금. 악플러를 고소고발하겠다고. 인실조 실현시켜주지 않냐. 참 인실조 말하니까, 인실조 사실 인생 실전이야 좀 많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토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특유의 야성을 잃고 지금까지 쌍욕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군요.
근데 뭐 이따가 우리 저 역사 토크 할 때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예. 자, 사실 이거 본격적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벌써 반이 흘러갔네요. 예. 예. 오늘 정치 토크 주제는 사실 미래입니다. 미래인데, 그래서, 과거 또 현재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고. 얼마 전에 이제 김영호 씨 또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중단을 이제, 다행스럽죠? 일단 사람을 살고 봐야 되니까. 중단을 하셨는데, 저는 뭐 새누리당이 그거 특별법을 안 받아준다고, 원래 그쪽 DNA 그런 거니까, 뭐 기대도 안 하고, 그렇다 치고, 제가 가장 지금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약자를 보다듬어 주지를 못해요. 약자를 짓밟는 사회. 사회적 소외자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자기 딸의 죽음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폭식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그 앞에서 짜장면을 먹고, 뭐 이혼 가정이니 어쩌고, 딸이 뭐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통장 사본을 까게 만들고, 딸이랑 카톡 대화를 까게 만들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원래 정치하기 전에 인권 변호사였으니까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본인도 또 그런 출신이고 하니까 이런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과연 우리가 이 고칠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제 이건 인권에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그냥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월호 사건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이 경비원하고 도둑이 짜고 한 짓이거든요. 근데 이 도둑은 원래 도둑이라고 훔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럼 뭐 그냥 훔치니까 훔치는 건데 경비원에 막는 게 직업이거든요. 더 나쁜 건 경비원입니다. 그리고 경비원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는 저는 그거는 뭐 실제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 체제 얘기할 제가 직업이 변호사니까 하는 얘기인데 무슨 뭐 거기다 수사권 주면 뭐 어디에 뭐 헌법에 어긋난다 이런 소리 한다는데 아니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법 체계의 근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예를 들면 특별검사도 있잖아요. 그건 뭐 제도로 만든 거 아닌가요? 세월호 특별법에 검사 기능을 주면 되거든요. 세월호 특별검사 하면 되는 거죠. 법에 넣으면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그건 체제, 뭐 시스템, 예를 들면 이제 법률 체제 문제가 아니고요. 하기 싫은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하기 싫은 것도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마 자기들의 존립이 난 걸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뭔가 사고를 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건대.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할 일이 뭐 있어요. 멋있게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해야 돼요. 결국은 힘이죠. 그거는 제도 문제도 아니고 이론상의 문제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힘의 문제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기는 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지는 거죠. 대표님. 예, 가족들 싸우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70년대 유신 때 이럴 때 굉장히 폭압적이잖아요. 엄청나게 고문당하고 그럴 때 사실은 민가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경우도 군사 독재가 수천 명을 갖다 죽이고 이제 실종되고 그랬을 때 어머니 회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죽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정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를 가족들이 이끌어주고 계셔서 정말 고맙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근데 사실 저도 제 나이가 좀 한참 되다 보니까 옛날에 같이 이제 뭐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꼭 대통령 책임이냐부터 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하나만 물어봤어요. 당신 딸이나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배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일단 전화할 때가 엄마 아빠밖에 없는 거지. 제일 가까우니까.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배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방송은 계속 가만히 있으래요.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겠냐 너는? 그랬더니 다 지위를 따르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그랬잖아요. 딱 한 분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 금속노조 활동가 유민 아빠 말고 다른 분인데 그분은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소리야 애들 데리고 올라가 가판으로 막 소리를 질러서 그 반 아이들만 20몇 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150명 부모가 만약에 받았다면 149명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국가 시스템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당연히 지위를 따라야지. 그런데 그게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그 부모들은 지금 뭐를 느끼고 있냐. 내가 그때 나오라고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거를 평생을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인데 계속해서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딱 그거 하나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했겠냐? 전화 받으면. 다 지위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사건인 거죠. 다 똑같이 느끼는 문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쌍용자동차나 용산 참사나 그때 지금 남아 계신 분들도 그런 비슷한 고통들을 아직도 겪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유족들을 만나뵈러 가면요. 뭐 김용호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기 목숨에 대해서 이미 생사 약탈권을 포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계신 나머지 분들도 거의 연달아 줄줄이 그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다에 묻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옆에서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언젠가부터 그런 공감 능력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만든 놈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단식 투쟁을 이제 동조단식 김영호 씨에 대해서 동조단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이다. 근데 그것도 웃겨. 정치인이 그럼 정치적 행동하지 뭐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라 그러면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행동을 할까? 하여튼 그걸 정치적 행동이라고 이제 비난하는 당내에서도 비난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라디오에 나가서 그거 비난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 문제는 이 시장님이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 지금 새정치연합 소속이 아닌 우리 문 대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로서 그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미래가 예측되지 않는 상태에서 덜컥 단식을 하는 게 옳으냐 이런 그 분석은 가능해요. 그 정치적으로 분석은 가능한데 그 문재인 의원이라는 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죽는다 저러다가.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문 목사가 옛날에 76년에 감옥에서 죽겠다고 단식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잘 아는데 81년에 IRA라고 아일랜드 독립운동, 분리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대처 시절에 교도소에서 연쇄 단식해서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10명이. 근데 그때 보면 56일에서부터 74일인가 그래요. 다 60일에서 돌아가셔요. 10명이. 그러니까 대처는 그냥 죽어라 이랬죠. 근데 교도소는 진짜 공기가 좋거든요. 여기 세종로 한가운데서 정말 다 한 거예요. 그 양반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까지 간 거였죠. 요즘 화제가 되는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이 이제 문재인 의원 단식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광화문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매연이 날리고 그 이제 파레트라고 해서 나무판 놓고 그 위에 비닐 놓고 그냥 거기 누워 계신 거예요. 밤에는 모기 취객들이 와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한다는 건 사실 진정성이 없이는 못합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는 보여지지 않는 내가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분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당내 15분은 근데 왜 그러고 계시죠? 당내 15분들 조경태, 김영환 저 공천권을 국민에게 드릴 테니까 당혁신을 하자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번 사실 문재인을 보면서 그냥 그 계산 없이 그 양반 정말 죽을까봐
달려든 일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또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평가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계산할 필요 없는 일이고요. 네. 이 시장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힘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결국은 2012년 총선 대선에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대선에서 진 것도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 열패감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민이 가진, 개개인이 가진 힘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전에도 뭐 EJ 때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학부모 예를 들어 한 100명 정도가 전화 한 두세 달 하면 성남시의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한번 경험했잖아요. 죽으라고 반대하는 거. 제가 학부모들한테 국회의원한테 괴롭히기 전에 하루에 한 통씩 하기. 네? 그래서 한 200~300명이 하니까 그 집이고 사무실이고 핸드폰이고 난리가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빌더라니까요. 전화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통과시켜라. 그래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 이게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몫이 변희재도 한 명이잖아요. 진짜 독한 사람 지금 변호사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변희재 씨는 오지도 않고 게스트 같아, 지금. 변희재도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독하잖아요, 사람이. 배울 게 있어요. 약간 비겁하긴 하지만 정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얼만큼 큰지를 정말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어버이연합. 오, 대단하잖아요? 저는 저희 선거 때 우리 사무실 앞에 데모도 왔었는데, 좀 반갑더라고 보니까. 반가운데, 그거 대단한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런데 이런 걸 우리 사실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중 일부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한 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크다. 우리 문 대표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조금 유명하셔서 스피커가 크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한 명이죠. 네, 열패감. 이동현 작가님도 똑같잖아요. 덩치는 좀만 해도. 뭐 독해서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열패감 방금 말씀하셨는데, 2012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던 총선 대선에 연거푸 지면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팟캐스트도 안 듣는다 막 그러시고 했었는데 그런 거 멘붕, 열패감 그것도 역시 그대로 작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론조사하면 뭐 여당 지지율은 40 몇 프로인데 뭐 야당은 뭐 19%다, 뭐 16%다. 사실 장난이거든요. 저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기회 되면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당신은 여권을 지지합니까? 야권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지지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야권 지지자 중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아마 야권 지지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지지자가 한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야권 정당이 그걸 다 못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담고 있는 거고 야권은 못 담고 있는 건데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 봐 장외투쟁하니까 바로 지지율 떨어지잖아 라고 몰아붙이면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분 보셨죠? 뭐 준비도 안 되고 질문지도 안 드렸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것처럼.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방금 이제 선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 우리가 이런 EJ를 100개까지 한 이유도 결국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선거 때 이제 야권연대를 많이 하죠. 선거 때만 되면 평소에는 안 하다가 야권연대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일부에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야권 통합 이것은 보수 야당끼리 했고, 이번에 진보 정당을 어우르는 정의당과 통합을 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시민들하고 얕은 연대. 그것도 다 같은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소선거구제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근접하는 경우가 독일의 이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는 선거 제도이죠. 그러니까 당이 30% 받았으면 의석수도 30%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 한나라당이 때려 죽여도 동의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이라고 기억하시는데 그게 대연정 제안이 아니거든요. 제안은 뭐냐면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 준다면 조건절 총리와 조각권을 주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독일식 명부제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총선에서 2번 압도적으로 다수당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남 60여 개를 싹쓸이하는 구조에서는 이게 그 선거제도 개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민주진보 진영이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해도 뭐 국가연합도 있고 체제연합도 있고 뭐 연방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방법은 많아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의당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 이 온 플랫폼은 초정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민주진보 같이 지향을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새정년이 됐든 정의당이 됐든 녹색당이 됐든 다 같이 활동하면 그러면 그 정당들도 그 연대하는 방안이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제가 한번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저는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 동의 안 합니다. 네, 내가 알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EJ를 말한 겁니다. 네, EJ. 그렇죠. EJ 말한 뭐, 거. 뭐 정권 교체하든지 말든지. 얼굴이 뭐 새빨개지셨어요 지금. 세상이 좀 깨끗하게 되자 이런 건데 뭐. 그럼 이 시장님은 뒤에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 이건 동의하시죠? 네. 근데 방금 새누리당에서 합의해주지 않을 거다 선거구제. 이건 뭐 소선거구제는 자기들이 경상도 지역을 꽉 잡고 있는데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시체를 갖다 꽂아도 당선되는 곳인데. 그죠? 실제로 예전에 시세가 당선이 됐었어요. 네,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자, 당선이 그런데 됐는데 자살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역적 결국은 사실은 뭐 우리가 대선 특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대선 패배는 지역 투표다. 늘 87년부터 늘 그래왔거든요. 진보정당, 민주정당은 서울, 호남 땡이죠. 나머지는 다 반대 새누리당이 가져간 거고. 그게 87년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이 벽을 깰까? 이번에 전남 곡성 순청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으니까 다음에는 김부겸 의원이 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희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 중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혹시 지역적 이런 투표 형태,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상도는 1번, 호남은 2번 이런 식으로 쭉 왔거든요. 87년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DJ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쭉 이걸 깨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시는데 이 시장님도 당연히 거기에 정치인이니까 생각이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핵심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요,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게 약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새정치연합 쪽이 좀 피해를 보는 방향으로 전 그렇게 되긴 했지만 국민들이 이제는 이 지역 정당에 무조건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사실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 전남 보궐선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남의 분당 지역이 다 뭐 강남벨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강남벨트인데 이 강남벨트에 제가 8% 이겼거든요. 근데 도지사 선거는 4%를 졌단 말이에요. 이쪽 진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차 투표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12%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시장과 도지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에는 그냥 줄투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선택하는 폭이 그래도 많이 넓어졌다.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가능성을 좀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될 거다. 저는 그 생각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전혀 안 될 거고 이번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요. 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제가 어제 상주를 갔다 왔는데 상주시장이 무소속이에요. 경북에 무소속 시장이 많습니다. 물론 친여 성향이 무소속이죠. 공천받은 후보가 떨어지는 거예요. 호남도 지금 전북의 절반이 공천 못 받은 후보가 당선됐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에 무조건 매이지 않는다.
저는 그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 유권자들의 뭐 행태라고 해야 되나? 이 어떤 형태가 예전과 같이 무조건 지역 이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내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산 그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부울경이라고 불러요. 그 지역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10개 이상 민주진영이 이겨야 다수당이 될 수 있다. 나도 한번 뭐 종이장이라도 맞들어 보자. 그러고 이제 부산에 출마했던 건데 그 45.3%인가 받았죠. 많이 지긴 했는데 그래도 매 선거마다 조금씩 올라가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30% 받았고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39점 몇 퍼센트 받았거든요. 10%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완화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2, 3%가 모자라서 늘 지는데 그건 나아지고 있는데 대신 이제 세대 투표가 너무 강렬하게 지금 벌어지기 시작을 했지요. 이게 이제 언론 환경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어르신들께 그 얘기를 할 건지 그 노하우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벌 중심 반노동 고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공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게 장기 지속이 불가능했던 거다. 지금의 이제 모순 구조가 나왔으니 할아버지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좀 더 양극화가 완화되고 그 비정규직도 줄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눈물의 호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뇌과학이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외부에서 정보가 입력되면 이게 뇌간을 통해서 변연계를 통해서 대뇌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간은 파충류의 본능을 감당하고 변연계에서 감정을 컨트롤, 감정을 컨트롤하고 전두엽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 경제가 벽에 부딪혔으니 마지막 블루오션은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엄청나게 이성적인 분야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이게 전두엽까지 가기 전에 뇌간에서 유괴 공포, 그 다음에 변연계에서 빨갱이, 종북, 퍼주기 이것 때문에 반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까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뇌를 이용한 토론을 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갱이 말도 안 되죠. 세습하고 저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인데 그런데 저게 중국에 있어서 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섬나라니까 먹고 살려면 남북관계 철도 연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경제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그 부모님들과 한번 방법을 바꿔서 한번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치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고 전두엽 뭐 이것도 하시고 아니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그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거 쭉 훑어봤는데 출발은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국민이 박근혜를 찍을 수 있었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 자기가 그 해답을 찾으려고 그 긴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도 많고 그래서 사실 한번 일독을 권유드립니다. 어제 이렇게 다양하게 알고 계시는 문성근 대표께서는 부산에서 떨어졌다. 떨어졌습니다. 16년에 한 번 더 나가려고 그럽니다. 재밌으십니까? 중간중간에 좋으시는 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몇 분 주무신 것 같아. 예, 우리 팬카페에서 썼더라고요. 완전 오른쪽인데 내가 데리고 가서 바꾸겠다. 근데 뭐 이거 몇 분으로 절대 바뀌지 않고요. 어쨌든 재밌어서 좀 다행인데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끝낼 시간이 됐고, 예, 뒤에 순수하게 우리 박누리 오창석 아나운서가 지들 콘서트인지 알고 앞에 계속 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자, 저는 2012년도 그래서 패배할 때도 그런 생각 들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통과 반대 여기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고 또 한 번 똑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87년 우리 항쟁 때 거리로 나왔던 그 수많은 인파들,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보람의 공원에서 연설했을 때 100만 명이 운집했던 그 인파들,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거리로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 또 세월호가 참사 일어날 때 그 많이 슬퍼했던 우리 국민들,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쉽게 있는 걸까? 아니면 세월호 지났으니까 이게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아까 이 시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안 될 거야. 또 지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정치인들,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줘야 한다.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시장님, 지금까지 못했던 말씀, 네.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한번 불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한 명 한 명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역할이 정말로 클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 한 사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발전의 가도로 달리느냐는요, 그 지도자 한 명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지도자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 개개인 한 명이라고요. 한 명들이 합쳐서 결국은 뭐 대선도 하는 거죠. 근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숫자가 많으면 숫자만큼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10명이 모였으면 10명 10분의 1로 책임감이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10명이 모여있더라도 한 명의 몫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계 한 명이 가진, 한 명이 가진 역할, 그 다음에 역량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크고, 여기 계신 분들만 예를 들면 내가 악착같이 SNS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가 친구 1000명 만들겠다. 맘먹어서 하면 요 인원으로도 충분히 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쌓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이에요. 여기 한 1000명씩 모이면 100만 명 정도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하나의 엄청난 거대한 언론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SNS가 가진 기능이라고 해서 악착같이 하지만, 한 명이 가지는 역할과 역량이 생각보다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번 실현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님도 사실 개인적으로 나도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거죠. 성남시 우리 자랑 하나 이렇게 PPL 한번 해야 되니까. 성남의 시정구호가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성남의 주인이다. 저는 계속 참여시키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에도 예산 내년 신청을 각자 다 신청하게 했어요. 시민들한테. 한 1000건 들어올 거라 그래요. 그걸 심사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럼 자기 관심 가지잖아요. 재밌게. 어차피 시가 하기로 했던 거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결국은 근데 누가 해주지 않아요.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 절대 안 하죠. 국민은 무식할수록 좋은 거죠. 행동 안 할수록 좋은 거죠. 말 잘 들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또 반대로 가야죠. 악착같이 반대쪽으로 가자. 한 명이 전체를 다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요 앞에 두 분 아까 핸드폰 계속 들고 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여요. 안 힘들어요? 처음부터 김혜석 끝까지 들고 계시네.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왜? 아니, 또 나한테 왜 그래? 이분들이 그분들이 맞다면 매번 안가에 오셔가지고 저희 녹음할 때마다 저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매회.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좋으시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문성근 대표님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에서 이길 때는 비전이 명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승산이 있어야 동력이 많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지다 보니까 이제 낙담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힘이 세질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시민을 느슨한 연대 구조 속에 묶어내면 승산이 있습니다. 세력이 우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EJ 팬 여러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두 분은 우리 EJ 행사 때마다 부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정식 토크는 마치고 우리 초대 가수의 노래를 잠깐 듣고 이분도 또 독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시장 못지않은 독한 사람이니까 그분 노래 잠깐 듣고 저희는 역사 토크로 우리 세 명은 EJ 4인방 역사 토크로 돌아오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줘서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